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주부라고 하기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가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도련님 때문입니다. 어쩌다 도련님과 이런 사이가 되었는지 인생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 친구였어요.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 살았고 코올리게 때부터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불에 오줌 싸서 남편이 소금 받으러 다니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다른 여자친구들과 소금놀이나 인형놀이 고무줄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 괴롭히고 도망가는 그런 동네의 짓궂은 남자아이였죠. 동갑내기라 그 시절엔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는 남자들과 여자애들끼리 성별로 나뉘어서 알 수 없는 다툼을 많이 하고는 했잖아요. 저희도 딱 그런 사이였죠. 그렇게 초등학교까지 올라갔고 여전히 우리는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남중 여중으로 갈라지며 서로 얼굴을 보는 게 줄어들더군요. 어쩌다 동네에서 교복을 입고 마주치면 왠지 낯선 모습에 말을 걸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존에는 몰랐는데 볼수록 더 남자애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게다가 내가 모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어쩌다 부모님이 시켜서 마지못해 인사를 하게 되면 굵은 목소리에 더욱 멀게만 느껴졌어요. 어릴 때처럼 제게 짓궂게 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들었지만 본체도 안 하는 모습에 괜히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멀리서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린 채 다른 쪽을 보며 걸어가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는 아는 척하지 않을 거라 다짐한 채 중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더욱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인문계에 진학을 했고 그 애는 공고에 다니고 있었죠.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고를 가게 되었고 3학년이 되면 취업계를 내고 취직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남동생에게 말이죠. 뚱한 형과 달리 동생은 어찌나 살가운지 마치 여동생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동생 있는 아이들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내게도 남동생이 있으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4살 터울은 별 차이도 안 난다 여겨지지만 어릴 때에는 하늘과 땅 같은 느낌이었어요. 고등학생인 저에게 그 당시 초등학생인 남자애는 한없이 작고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비록 키는 멀대 같아서 저를 금세 따라잡았지만 애기 같은 얼굴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의 남동생을 마치 제 남동생처럼 챙기곤 했어요. 길 가다 보이면 문방구에 들러서 간식도 사주었죠. 그런 저를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며 쪼르르 들고 와서 저에게 묻곤 했어요. 당시 남자애는 어머니는 누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제가 괜찮다며 반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제가 동생을 갖고 싶다 노래를 불렀던 것을 잘 알았기에 내버려 두었죠. 남자애를 돌보며 동생 이야기가 쏙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 남동생이 어찌나 울던지 자기도 곧 따라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와 더불어 자기네 형도 서울 근처에 있는 공장에 나가게 되었다고 해서 내심 기대도 되었어요. 잘하면 마주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생각보다 서울은 정말 큰 도시였고 근교라고 해도 당시 버스를 타고 서너 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곳이기에 마주칠 리가 없었죠. 저는 그렇게 그 둘을 까맣게 잊고 대학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어서 캠퍼스를 거닐고 있을 때 멀리서 한 남학생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전혀 알아볼 수 없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고향에서 날 따르던 바로 그 남동생이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서 저보다 곱절은 큰 것 같은 그 애를 보니 세월이 실감되더군요. 저를 따라서 이 학교로 진학했다는 말에 왠지 누나로서 기분이 뿌듯했어요. 비록 전공은 달랐지만 반년간 곧잘 만나며 점심도 먹고 학교 앞에서 술도 한잔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의상 디자인 학과에는 남학생이 정말 드물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옷도 잘 입고 키도 커서 같이 학교 앞을 걸을 때면 여자애들이 힐끗대며 그 아이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우리 동네 코올리게
꼬맹이가 어느새 훌쩍 커서 여자들이 흘끗거리네. 인기 많아서 좋겠어. 여자친구 만들면 꼭 누나한테 이야기해줘야 한다. 맛있는 거 사줄게. 맨날 자기를 어린애 취급한다며 투덜대는데 아무리 키가 커도 저에게는 늘 귀여운 남동생으로 보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틈틈이 자신의 형 소식을 저에게 전하더군요. 안 듣고 있는 척했지만 어릴 적 그 남자애가 어떻게 자랐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서울에서 자신과 같이 자취를 한다는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전까진 분명 근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서울에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자 둘이 자취를 한다니 분명 엉망으로 하고 살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서 슬그머니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군대를 가야 한다는 남동생은 가기 전에 술자리를 갖자고 하더군요. 군대에 가기 싫었는지 술을 많이 마시는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술이 떡이 되어서 집에 안 들어간다고 떼를 부리는데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 쉬고 가면 괜찮을 거라고 성화를 부려서 숙박업소에 데려다 놓았어요. 남동생을 이불 위에 던져놓고 핸드폰을 뒤져보았죠.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고 저는 거기서 형의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는 내내 괜히 긴장이 되더군요. 낮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라고 대답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은숙인데 이렇게 말하면 알까? 예전 같은 동네에 살던. 혹시나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이것저것 설명을 하려던 찰나 알고 있었다며 나지막한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무 동생이 취해서 방에 눕혀놓았다고 이곳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신세 끼쳐서 미안하다며 지금 데리러 오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오는 동안 괜히 화장실에서 얼굴을 매만지고 화장을 고쳤어요. 몇 년 만에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인데 왜 이리 긴장이 되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그는 제가 상상하고 있던 옛날 얼굴보다 훨씬 남자답고 멋있어진 것 같았어요. 동생은 곤히 잠든 것 같으니 나가서 자신이 술 한 잔 더 사도 되겠냐고 하더군요.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를 보자마자 고생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경쟁 상대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성숙한 어른으로서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았죠. 솔직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당시에는 친구라고 생각하며 만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근대고 설레는 기분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차 가까워져 갔고 남동생이 군대에 있는 사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다니는 그와 저는 주말마다 특근하는 대로 데이트를 했어요. 2년간 그와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두 분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어릴 적부터 유달리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왠지 연인이 될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가족 중에서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은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이제는 도련님이라 불러야겠네. 라면서 웃으며 인사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와 남편은 무척 당황했어요. 왜 우는 거냐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모르니 한참 말을 안 하다가 너무 기뻐서 그런다고 말하더라고요. 아, 뭐냐고 깜짝 놀랐다며 우리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차질 없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라고 손꼽을 수 있었어요. 결혼식에 맞춰서 휴가를 나온 도련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그 뒤로도 알콩달콩 잘 살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들은 다 빨리 찾아온다는데 왜 아직도 삼신할매가 우리에겐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기에 좀 더 신혼을 만끽하기로 결정내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에 유난히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요즘 야근과 특근이 잦아서 몸이 고된 것 같다고 말하는 신랑의 얼굴이 유달리 헬스케 보였어요. 자주 코피를 흘리던데 내가 조금 더 먹는 것도 부실하지 않게 든든히 챙겨줄 걸 하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남편의 얼굴은 더욱 안 좋아 보였어요. 어지럽다는 말과 함께 숨이 가쁜지 식은땀을 흘리며
현관에서 신발장을 부여잡고 웅크리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새하얀 와이셔츠가 남편의 코피로 굵게 물드는 것을 보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오늘 급히 병원에 가느라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면허는 땄지만 장롱 면허로 운전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저였는데 그날은 무슨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것인지 남편을 차에 태운 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사람은 왜 이리 많은지 난생 처음 와본 곳에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붙잡고 울며 사정을 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데에도 손이 벌벌 떨려왔어요. 어느새 남편은 조금 나아졌는지 울지 말라고 제 옆에서 저를 위로했죠. 가만히 보니 남편의 모습이 예전과 좀 다른데 왜 진작 못 알아보았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의사가 이것저것 남편에게 묻더니 좀 더 상세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몇 가지 해야 한다고 했죠. 그 와중에 병원비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다 검사받고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며칠간 입원 후 결국 남편의 병명은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어요. 그날부터 남편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고 싶었지만 병원비를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회사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낮에 간호는 도련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 도련님이 대학교를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없는 집에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도련님에게 저와 같이 지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런 것도 느낄 여유는 없었어요.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병원에서 행여나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족잠을 자며 지내게 되었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가면 그나마 도련님이 있어서 빨래와 청소, 설거지 등이 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만약 도련님마저 옆에 없었다면 저 혼자 지쳐서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저녁에 잠시 집에 들었는데 도련님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분명 도련님이 들고 있는 것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제가 전날 입고 빨래통에 넣어둔 레일이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개숨실에 눈을 뜬 채 쳐다보며 이곳저곳 살피고 쓰다듬고 얼굴에 대보기까지 하더군요.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뺏었습니다. 도련님은 당황해하며 그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대체 뭘 연구하냐며 어처구니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따지고 들고 싶었지만 남편을 간호할 기운도 부족한 때라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말한 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원을 향하며 당분간 빨래통에 함부로 옷도 못 내놓겠다고 생각 들었죠. 이후 저는 극진히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결국 3달 만에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남편은 폐혈증 증세로 중환자실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무균실 입원으로 면회도 제대로 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발병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아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항상 건장하고 듬직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관을 꽂은 채로 힘들게 숨쉬는 모습의 억장이 무너졌어요. 균을 잡을 수 없어서 온몸의 장기가 다 망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다가 몇 번의 심정지로 인공호흡기를 끼고 투병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분명 큰 병원이라 해서 수소문해서 입원을 했거든요. 처음 입원 당시에는 초기 증상이라서 한 달간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해서 희망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100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치료만 받다가 고통스럽게 가게 되었어요. 차라리 중간에 남편이 꺼내달라 할 때 집으로 데려올 걸 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절망만 가득한 채 간신히 숨을 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에도 몇 번이나 혼절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남편과 닮은 도련님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정신없이 남편의 악화와 장례까지 치르느라 잊고 있었지만 도련님이 레일을 들고 있던 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남편의 간호 때문에 함께 살고 있었기에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져서 도련님을 다시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가는 것은 나가는 거지만 그날의 일에 대해 변명할 기회는 달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고 힘들었지만 일단 그래도 시댁 식구이니 듣기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도련님은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향하더니 웬 스케치북 한 덤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온통 여성의 레일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제 레일을 만진 건 잘못했지만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학 시절 전공을 잘 기억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도련님은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자기가 꿈꿔왔던 패션 사업이 바로 여성 레일이라고 하더군요. 항상 불편하고 꽉 끼며 촉감은 부드럽지만 땀 흡수도 잘 되지 않는 패션 레일을 입는 여성들을 보면서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게 결코 제 레일을 빨래통에서 꺼내 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것 이거라며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앞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도련님은 기가 죽은 채 알겠다고 다시 묵묵히 짐을 쌌어요. 그 모습에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착하고 작은 남동생이었던 도련님이 생각나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날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를 컵에 따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왔는데 이걸 허투루 생활비에 쓰고 싶지 않았어요. 무언가 보람 있는데 사용도 하면서 시댁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도련님의 방을 녹화했습니다. 든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는지 바로 제 부름에 나오더군요. 한 잔 같이 할 거냐 물으니 냉큼 식탁에 자리에 앉는 모습이었죠. 얼마나 진지하게 그 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냐고 물으니 아까 낮에 스케치북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냐고 오히려 대묻더군요. 가만히 다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니 그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도련님 사업에 투자를 해보겠다고 말이죠.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남편의 이름으로 백혈병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말이죠. 도련님은 동의를 했고 우리는 그렇게 여성 내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도련님 이거 디자인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편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렇게 헐렁거리면 기 불편해요. 저는 본격적인 디자인을 하면서 시작할 여성이 필요하니 그걸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련님이 만든 네일을 입고 하나하나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혼자 방에서 몰래 입고 감상평만 이야기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있고 답답하더라고요. 도련님은 머뭇거리더니 아무래도 입고 보여주고 직접 말하는 게 서로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기 편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도련님 앞에서 레일만 입고 보여주는 게 무척 망설여졌지만 내 스스로 나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한 대하게 되었어요. 형수님 확실히 말씀하신 부분이 뭔지 알겠어요. 그 부분 수정할게요. 그런데 이번 옷감 촉감이 무척 좋지 않나요? 통기성도 좋은데 엄청 부드러워요. 라며 순간 레일을 입고 있는 저를 터치하는데 제 몸이 짜르르한 기분이 들었죠. 아무래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후 남자의 손길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황급히 다 보았으면 다시 갈아입겠다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두근대는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레일을 입고 테스트를 하는데 도련님의 눈길이 구석구석 닿다 보니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숨이 조금씩 가빠오는데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챌까봐 긴장되고 조마조마해서 더욱 온몸의 감각이 집중되었죠. 하루는 입었던 레일을 다시 돌려주려는데 그냥 줄 상태가 아니라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화장실에서 몰래 손빨래를 한 뒤 나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도련님과 마주쳤죠. 아이고 깜짝이야. 거기서 뭐해요 도련님. 저를 빤히 보더니 도련님은 성큼성큼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젠 그냥 예전처럼 누나라고 부를게. 형보다 내가 먼저 더 누나를 좋아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내가 군대를 간 사이 형이 누나를 택해서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 몰라. 초등학생 때부터 누나는 내 첫사랑이었는데 누나 이제 마지막 사랑이 되어줄 수 없어?
형 때문에 힘든 거, 괴로운 거 다 알아. 이젠 내가 보듬어 줄게. 나도 형을 잃어서 누나 힘든 거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아껴줄 수 있어. 우리 서로 같이 상처를 극복해 나가자. 당장 날 사랑해달라고는 하지 않을게. 누나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가타부타 거절하고 날 밀어내지 말고 한 번만 고려해보고 천천히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게 얼마가 되어도 기다릴 수 있어. 나 밖에서는 진짜 인기도 많고 괜찮은 남자인데 누나 앞에서 왜 이렇게 절절매는지 모르겠다. 도련님의 고백에 저는 그대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렴풋이 옛날부터 눈치는 챘다만 정말일 줄이야. 너무도 애원해서 저도 차마 밀어낼 수 없고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사업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칼같이 거절하고 안 볼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보겠다고 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업은 대박까진 아니지만 중박이 났어요. 편한 느낌의 여성용 사각 트렁크를 개발해서 온라인 쪽에서 제법 팔리고 있었거든요. 첫 매출이 흑자로 돌아간 날 조촐하게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백혈병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기뻐하며 한잔하는데 다시 한번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는데 어떠냐고 말이죠.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대답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동생이 남자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시부모님 볼 면목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접고 사업만 같이 해야 하는 게 맞겠죠.